참 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히 한 분조차도 누구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를 가장 속상해하면서 돌아가시더라. 근데 어쨌든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제가 봤던 분들은 다 그랬었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 사건들에서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 네. 소시오패스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 또 높아진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했었잖아요. 실제로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는 통계도 있던데 실제로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인간관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 보이면 자연스레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는 게, 정확하게 끊어내서 이 사람도 알게끔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공유 면적 줄이기, 거리 줄여,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끊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물어보시냐고, 제가. 인간관계 한 번에 손절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리 두시라고 얘기하세요? 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거 못 하시면서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한 번에 딱 끊어내는 거 못 하시면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또 반문하실 거면서 왜 더 효율적이고 쉬운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시냐고 제가 이제 가끔 1대1로 얘기할 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리두기라는 게 공유되는 걸 줄이는 거예요. 시간, 사람, 돈, 여러 가지들이 있죠. 최소한 이거는 너랑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첫째, 사람부터 공유하지 않았죠. 만나는 횟수를 줄이지만 손절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사람한테 소개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공유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뭐냐면 특정한 시간대 외에는,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시즌 외에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것 때문에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제가 어렵겠습니다. 혹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면적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공유 면적을. 그러다 보면은 저쪽 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말이나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심리학자들이 먼저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대중이 먼저 쓰고 그 용어가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또 오히려 정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 용어들이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인데, 양심 없는 사람. 근데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박사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표현을 하나 쓰시더라고요. 참 그분 안목이 있는 분인데, 양심을 외면할 줄 아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가책을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인데, 이광민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양심의 가책을 아주 교묘하고도 절묘하게 외면할 줄 아는 사람, 안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는, 이 시그널은 있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두 개를 다 포함하면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양심으로 도는 시그널을 아주 잘 외면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죠.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양심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다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얘기가 뭐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죠.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것에 조금도 연민이 없는 사람. 당연하다. 가장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결론은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의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희생된 소를 조금도 기억도 안 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늘 대를 위해 소가 희생돼 왔었어요. 꽤 많은 경우에.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들을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 나한테 제일 안 좋죠. 왜? 내가 소일 때 나를 어떻게 쓸지가 너무 금방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착한데 약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사람을 보면 제일 안 좋은 질이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자에게 우리는 조금 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약자에게 배려하고 친절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 좀 덜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약자인데 착한 약자와 착하지 않은 약자가 있을 때 유난히 착한 약자를 괴롭히는, 맞아. 요건 아주 제대로 소시오패스. 요거는 그냥 인간도 아니고 놈이에요, 놈. 네네. 라고 해야 되는데. 요건 아직 삐해 주시죠, 보통. 네. 착하니까 아무래도 네, 더 네, 만만하다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약하잖아요, 둘 다. 네. 근데 착하고 안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약하니까 둘 다 만만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냐? 양심이 없는 자들의 특징 중에 바로 뭐냐? 착한 자를 제일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돕지 않는 약한 자가 있고 남을 돕는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럼 소시오패스들은 이쪽에 더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쪽을 더 경멸하고. 왜? 양심이 없는 자가 양심적인 자를 가장 거짓말장애로 봐. 자기한테 없는 거가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기한테 없는 게 있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이들을 가장 위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희생양 된 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유능했는데 못됐다라고 하면서 히틀러가 죽였어요. 근데 히틀러가 유태인보다 못지않게 싫어했던 게 집시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착해. 유능하지 않은데 착해. 그러니까 가장 또 경멸하면서 유태인 못지않게 집시들을, 유럽 전역의 집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생활 할 때요. 똑같이 약한 분인데 선한 약한 자에게 유난히 더 못되게 군다? 이거는 확실히 점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랑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알리셔야 돼요. 쟤는 문제가 있는 애라고. 저도 제 인생에 뭐 아주 자주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53년 살아오면서 뭐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을 한다고 쳤을 때 인간관계를 대충 한 5명 정도 봤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벌써 죽었어요. 본인이 죽었다고요? 네. 사이코패스가 제일 일찍 죽고 소시오패스가 오래 못 살죠. 왜냐면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은 비극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유영철, 강호순 전부 다. 그쵸? 평균적으로 사이코패스는 40살 이전에 대부분 다 검거되고 40살이 뭐야? 30살 이전에 검거되는 경우가 더 많죠. 뭔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렇죠. 뭔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다수에 비해서 다르니까. 소시오패스도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잘못된 편집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성공하면 저거 봐 하고 딱 기억에 담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기업의 임원들은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인가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기업의 임원들은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주도성이 높은 사람이거나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거나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죠. 근데요, 살펴보면 확실히 그런 유형들은 남들과의 대화에서 우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호성은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개방성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아요. 개방성은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있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기억을 편집해서 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잘 이끌고 굉장히 윤리의식도 좋고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 임원 달면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뭔가 성격이 독특하거나 심지어 성격 파탄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임원 되면 저거 봐 라고 하면서 임원은 저런 사람이 되는 거야.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창의적인 거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창의적이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성격이 아주 특이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파탄적인 사람이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이라 그래요. 창의적이다라가 뛰어나다보다 더 협소한 임원이죠. 협소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임원도 좀 더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는 누가 돼? 라고 하면 이런 훌륭한 다 갖춘 사람이야. 그럼 뛰어난 임원은 누가 돼? 라고 하면 소시오패스야. 되게 재밌는 패턴이 나오죠. 소시오패스 같은 임원도 있고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임원들 많고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임원대라고 하면 오히려 내 안목만 좁히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수많은 임원들이나 그 많은 리더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것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안 좋은 게 바로 뭐냐. 방금 전에 배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롤모델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훌륭한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버린다니까. 야, 이상한 놈들만 이상한 놈들만 성공해 라고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많은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내가 옆으로 흘려보내요. 그잖아요. 너무 성공지향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재밌습니다. 이 대화가 재밌다라는 너무 재밌는 말씀을 또 재밌게 해주셔서 이러면서 이제 심리학자라는 인간이 이제 이렇게 개띠라서 그래 우리 둘 다 막 이러면서 교수님의 신간 마음의 일지에 더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 마지막 2-3개 질문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인터뷰에 원래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생각이 나서요.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아까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법적으로 어쨌든 처벌을 하면 이제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뭐 간혹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뭔가 자신의 어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바깥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보면 저도 어떤 삶에서 잘못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뭔가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뭔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같은 건가요?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할 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바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 한 14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죠. 네네. 근데 근원에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나는 당신들이 얘기한 것만큼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잘못한 건 있어도. 네네. 당신들이 한 것만큼 잘못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건 평상시에 허세 부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열심히 보죠. 그래서 이제 명품.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참 그런 면이 재밌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평상시에 늘 보다가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본 나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난 그때 사실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에 대한 연민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막 쓰레기를 버렸어요. 상대방이 너 왜 이렇게 버렸어? 당신 버렸어.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있잖아. 이거 들고 다니다 보니까 팔이 아파. 근데 팔이 아프면 이게 나중에 이거 관절에 물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에 무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치료비가 더 들지. 더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내가 치료비 더 들잖아? 우리 아내가 힘들고 우리 엄마는 속상하고 우리 애들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 아니겠어? 말도 안 되는 일파만파가 벌어지죠. 그것 중에 최고봉이 왜 마야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송강호 씨가 이거 애국하는 길이라고, 일본에 파니까. 그죠? 기억나요. 돌고 돌아서. 네. 되게 재밌는 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걸 단편적으로 내가 이런 차를 타면 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너,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노련한 그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프로파일러들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얘는 어떤 거 같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나쁜 놈이라 하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식은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 너도 똑같은 장면이야 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다르고 하면 그 말이 자체가 얼마나 쪼잔해지고 쫌스러워지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당성을 부수는 그런 쪽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를 봐서 그래요. 내가 나를 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볼 텐데 이 사람은 내가 만든 결과물을 한 그 과정과 그다음에 나의 동기 이런 걸 막 보면서. 재밌는 건 실제로 근데 소개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데 자기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두르고 다니고 그쵸. 그 약간 과장된 그런 소비들을 하는데 한 번쯤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이 사람이 나의 결과를 볼까? 나의 행동을 볼까? 나의 내면을 볼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말을 결정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오늘 나의 결과를 볼까? 이 사람이 나의 오늘 과정을 볼까? 이 사람이 나의 겉을 볼까? 이 사람이 나의 속을 봐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적절한 걸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적절한 걸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사람을 볼 때. 네,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사람들이 좀 죽을 때 저희 채널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콘텐츠가 참 맞아. 처음엔 잘 안 나오는데 스테디하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라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걱정하고 후회하는 거는 교수님이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런 후회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살면서. 제 뭐 가족 친지분들 말고 정말 저랑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닌데 다양한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은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암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자기가 돌아가시는 순간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 꽤 많이 인터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48시간 요 이내에 얘기를 해본 적이 꽤 돼요. 그러니까 뭐 김경일 교수랑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뭐 이제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연찮게 제 지인의 병실에 갔다가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분이 교수님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더 성공 못해서 더 그 지위에 오르지 못해서 혹은 대통령 못해서 전 대선 후보를 뵌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하신 분은 안 계시고 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한테 못 해준 거를 제일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어떤 분을 뵙고 48시간 이내에 그분이 또 생각이 바뀌셨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부터 48시간 이 시간 내에서 뵀을 때는 다 그걸 누군가 네, 속상해 하시면서 참 좋은 분조차도 굉장히 좋은 분 한 분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잘 대해주지 못했던 후임병이 자꾸 생각난다고 속상해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직전에 네. 근데 그분의 성함도 그 후임병의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뭐 몇 달 이상 못 산다는 걸 알고 삶을 잘 정리하고 받아들이는데 유난히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60년 전 전후니까 연락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찾을 방법도 없는데 왜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내 자식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양심적이고 제가 아는 한 참 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해야 한 분조차도 그런 분조차도 누구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를 가장 속상해하면서 돌아가시더라.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착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조조조차도 지 무덤 카피를 막 몇십 개 더 만들고 죽잖아요. 왜냐? 자기의 무덤이 파헤쳐질 게 너무 두려워서. 67개인가 72개인가 헷갈린다. 어쨌든. 그게 자기 무덤을 수십 개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조가 좀 나쁘게 사람한테 잘못한 게 두려워서. 많았으니까. 네. 그럼 사과를 할 것이지 말이야. 그걸 또 방지하는 대책을 만들고 또 아이 진짜. 근데 어쨌든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네. 제가 봤던 분들은 다 그랬었어요. 결국엔 살면서 말씀하신 그 우연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사 고맙다라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사실 늘어나서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어떤 마음이지 이번에 출간하신 요 마음이지 어떤 마음이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래 산다는 걸 소망이나 변수로 놓지 말고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굉장히 많은 상식들이 고정관념으로 오히려 둔갑되고 깨야 될 고정관념들이 엄청 많은 거죠. 네. 예를 들자면 공부에는 때가 있다. 그렇죠?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얘기도 나왔지만 가족밖에 없다. 110살, 120살씩 살면 가족과의 이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살아야 되는 시간도 수십 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안정적인 직장이 더 좋은 거다. 오히려 은퇴가 보장돼 있고 정년이 보장돼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오래 일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후반전 준비를 더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기량을 잘 연말을 안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 쉬우니까. 맞아.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법칙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보는 마음들, 그걸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마음들에 대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과 막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들에 제가 답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거죠. 아, 그때 읽은 이 연구가 그때 제가 심사했던 그 논문이 혹은 그때 제가 했던 그 실험이 결국은 이 얘기였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것들, 사실은 그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들, 왜 챗GPT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챗GPT를 놓고 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챗GPT의 출력물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중에 지금 왜 정말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 유튜버들이 질문을 잘하는 분들이죠. 많은 걸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똑같은 챗GPT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는 거를 전혀 다른 걸 꺼내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선생님들한테 아마 맞기도 많이 맞으셨던 분들, 맹랑하다는 얘기도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고 많이 혼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질문하면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질문들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재구성돼서 답변을 드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좋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저는 챗GPT의 발끝도 못 가지만 저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재구성해 주신 그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마음의 지혜는 그러면
좀 이제 이번에 내신 책이니까 어떤 독자분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될까요, 혹시? 오래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무슨 어디 대사에, 영화에 나왔던, 아저씨에 나왔던 건데.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모든 전망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네, 감히 그냥 추천드립니다. 제 책을. 오랜만에 교수님과 이제 한 2시간 정도 길게 인터뷰했는데,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할 때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인터뷰를 한 거를 벌써 이제 유튜브로만 4년 반 정도 했는데, 하다 보면 솔직히 저도 뭐 늘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인데. 누구는 재미있기도 하고 누구는 재미없기도 하고 한데, 교수님이랑 할 때는 이제 제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새로 사실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참 재밌게 전달력도 너무 좋으셔서 많은 그런가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책도 여러분의 인생 100세 시대,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야. 해주는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채널에 나왔으니 네, 제가 인쇄 세게 받으면, 인쇄 받으면 제가 한턱 쏠게요. 알겠습니다. 도송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